내놓아. 그건 원래 내 거였어. 새엄마 김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의부사들 이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준이 상속동의서 사본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미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쓸모없다며 버렸던 그 돌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김미진은 이토록 미친 듯이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났고 얼마 후 이준아, 넌 이 집 장남이다. 집안의 선사는 내가 물려받아야지. 새엄마 김미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로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19살 서이준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미진은 이준이 7살 때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친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이준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산을 가져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럼 집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니 내 명의로 두고 상가는 민준이 학비랑 미래를 위해 남겨두자. 선사는 큰아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미진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쓸모없는 돌산 따위, 팔지도 못할 골칫덩이를 저 멍청한 녀석한테 떠넘기는 거야. 집은 내 명의로, 상가는 우리 민준이 명의로. 알짜배기는 다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미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인해. 그녀가 펜을 내밀었어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미진은 만족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사흘 후 법무사 사무실.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진은 등기부등본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미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준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준아, 미진이 불렀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새엄마 김미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이준을 꿰뚫었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미진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척관계 종료 신청서.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의 제목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우리 이제 남이야.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지요.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넌 내 아들이 아니잖아. 미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매끄러웠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이준. 어머니. 이준이 미진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9살 청년의 손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가늘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고칠게요. 뭐든지 할게요. 손 놓으라고. 어머니, 제발. 민준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민준이는 제 동생이에요. 제발.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9살 청년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어. 어머니, 찍으라고.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준의 손을 강제로 잡아 도장을 찍게 했어요. 이준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남이었습니다. 미진은 서류를 챙겨 들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이준에게 던졌어요. 퍽! 봉투가 이준의 가슴팍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등기부등본, 그리고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 상속세 납부 고지서, 금액은 수천만 원. 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내 산이니까 내가 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미진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전돈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6개월 안에 안 내면 산 압류된대. 알아서 해. 미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빗소리가 거실 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제 나가. 당장.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했어.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빗속으로. 이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당연히 내가 키운다. 넌 신경 끄고. 민준이 좀 한 번만 보고 나가. 미진이 이준의 등을 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남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준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금 고지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4,785만 원. 19살 청년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이준의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이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무거웠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 어머니는 이준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라고 해봐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동갑내기들 뿐이었지요. 그들에게 4,700만 원이라는 빚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준은 멍하니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저녁 6시. 버스 정류장. 문득 이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산. 아버지가 계신 곳. 이준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교통카드가 있었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등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버스가 왔습니다. 이준은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외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이준은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하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몸이 흔들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지요. 아버지, 쿵. 이준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젖은 땅에 얼굴이 처박혔어요.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지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누군가의 손이 이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으니까요. 산 중턱, 움막, 새벽. 낡은 판자로 엮은 벽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은 따뜻했어요.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지요.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박 노인은 움막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서희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사흘째 오후, 청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깨어나는구나. 청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물 마셔. 노인이 물컵을 청년의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들어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산 입구에 쓰러져 있더구나. 노인이 화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째야. 고열에 시달리더니 이제야 깨어났어. 감사합니다.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죽부터 먹어. 사흘이나 굶었잖아. 노인은 냄비에서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자, 먹어. 이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니? 네. 노인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 물음에 이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노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새엄마 김미진의 배신, 인척관계 종료, 그리고 4,700만 원의 세금 폭탄. 그래서 갈 곳이 없었어요.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산이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노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어요. 깊은 눈빛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9살에 그런 일을 겪다니. 죄송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야. 말하는 게 좋아. 노인이 이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 삼키고 있으면 마음에 병이 생긴단다. 일단 며칠 더 쉬어. 몸부터 추스려야지. 하지만은 무슨. 지금 내 꼴 좀 봐라. 제대로 걷지도 못할 텐데.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준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걸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이제 결정했어요.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로 가겠어요. 노인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네. 여기 있어봤자 세금만 더 늘어날 거예요. 이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을 뺏길 순 없어. 서울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겠어요. 세금을 갚고 이 산을 지키겠어요. 이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이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결심이라면. 다음 날 아침, 이준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버지 묘소에는 다녀오렴. 네.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정상 쪽에 있지? 그래. 길 조심해서 가거라. 이준은 배낭을 메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요. 산 정상, 아버지의 묘소가 보였습니다. 새로 쌓은 봉분, 그 앞에 놓인 비석. 이준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서울 갑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돈 벌어서 이 산 꼭 지킬게요. 이준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어요. 아버지, 저 지켜봐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뭐지? 이준이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이런. 이준이 서둘러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 아래 움막. 노인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준이가. 노인은 서둘러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이준아, 이준아. 노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산 정상. 이준은 나무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세게 쏟아졌어요. 옷이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쾅쾅쾅. 천둥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순간 산 전체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준이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노인이었습니다. 이준아, 할아버지. 이준이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폭우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꽉컹?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개는 정확히 묘소 옆 암벽을 때렸어요. 암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번개에 맞은 바위가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빗물에 씻겨 드러난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저게.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도 입을 벌린 채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갈라진 암벽 틈새로 드러난 것은 금맥이었습니다. 산 정상, 폭우 속.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준과 박노인은 그 자리에 굳은 채 갈라진 암벽을 바라보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두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번개에 맞아 쩍 갈라진 바위 틈새. 그 사이로 드러난 금빛 광맥이 빗물에 씻기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암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갈라진 바위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틈새를 더듬었어요. 그리고 금빛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금이야. 진짜 금맥이야. 쾅! 또다시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산을 비췄어요. 그 빛 아래 드러난 금맥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갈라진 틈은 폭이 30cm는 좋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 깊숙이까지 금빛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이준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빗물에 젖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돕나 보다. 할아버지, 이준아. 노인이 이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늙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버리지 않으신 거야.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빗소리가 그의 울음을 삼켰습니다. 1시간 후, 움막, 비가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화롯가에 앉아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금맥이 맞는 거죠?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했었거든. 30년 넘게. 금맥은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어. 30년이요? 이준이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광산에서 일하셨어요? 그래.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구나. 어차피 이제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박노인의 과거. 내 본명은 박철수야. 노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광산 기술자였지. 노인의 눈빛이 아련해졌어요. 25에 광산에 들어갔어.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했지. 곡괭이 들고 바위 깨는 일.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일하는 거야. 하지만 난 재능이 있었어. 광맥을 찾는 눈. 어디를 파야 금이 나올지 본능적으로 아는 감각. 노인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이미 기술팀장이 됐지. 40에는 광산 설계까지 하게 됐어. 대단하시네요.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였어.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만났고 딸도 낳고 돈도 꽤 벌었지. 서울에 집도 샀어. 그런데 왜 여기에?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친구와 광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놈이 배신을 했지. 서울 집도 팔아야 했어. 변호사 비용 때문에.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내가 떠났어.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매일 법원 다니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아내가 견디질 못했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은 날 원망했어. 엄마를 죽게 만들었다고. 결국 딸도 아버지 없는 게 낫겠다면서 연락도 끊었지. 이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응.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 살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죽고 싶었어. 노인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널 보는 순간 옛날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배신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죽고 싶어하는. 노인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준아, 넌 나와달라. 네,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직 젊잖아. 노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갈라진 암벽 앞, 노인은 작은 곡괭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바위를 쪼았습니다. 바위 조각이 떨어졌어요. 노인이 그것을 집어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준아, 이리 와봐. 이준이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금이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바위에 박힌 게 아니라 바위 자체가 금광석이야. 금광석? 응. 이 정도 순도면 노인이 바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1톤당 최소 30g 이상은 나올 거야. 그게 많은 건가요? 엄청나게 많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통 금광은 1톤당 5g만 나와도 채산성이 있어. 30g이면 노인이 암벽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금맥은 암벽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최소 50m 이상. 이준아,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수백억짜리야. 수백억? 이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운막. 하지만 문제가 있어.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예요? 채굴하려면 돈이 필요해. 장비도 사야 하고, 인부도 고용해야 하고, 재련시설도 마련해야 해. 노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최소 몇 억은 있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 이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돈이 없는데. 나도 알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다른 방법이요? 일단 소규모로 시작하는 거야.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둘이서 직접 캐는 거지. 장비 없이 손으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힘들긴 하지만. 노인이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게. 채굴하는 법, 재련하는 법. 전부 다. 정말요? 응. 그리고 조금씩 캐서 팔아. 조금씩. 노인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 세금부터 갚아야지. 4,700만 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채굴할 초기 자금을 모으는 거야.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노인이 계산했습니다. 1년? 아니, 빠르면 6개월? 6개월. 이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노인이 경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곡괭이질해야 하고 무거운 광석 날라야 하고. 괜찮아요. 이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이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노인은 이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운막 창고에 숨겨뒀던 옛날 장비들을 꺼냈어요. 녹슨 곡괭이, 낡은 정, 해머. 이걸로 시작하자. 노인이 이준에게 곡괭이를 건넸습니다. 일단 암벽을 조금씩 깨는 거야. 금맥 부분만 골라서. 네. 이준은 곡괭이를 들고 암벽 앞에 섰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손바닥만 한 금광석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운막 한쪽에 쌓인 광석 더미, 약 50kg 정도 되었어요. 이제 재련을 시작해야 해. 노인이 말했습니다. 재련이요? 금광석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거야. 노인은 운막 뒤편에 작은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진흙과 돌로 쌓아 올린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하지만 노인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온도가 중요해. 너무 낮으면 안 녹고 너무 높으면 불순물이 섞여. 노인이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불길이 타올랐어요. 광석을 도가니에 넣고 용광로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 몇 시간. 두 사람은 용광로 앞에 앉아 불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어요. 별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정말 감사해요. 이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진작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은인이에요. 아니,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네, 너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 하지만 이제 노인이 이준을 바라보았어요. 너랑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즐겁더라.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음날 새벽, 용광로를 열었습니다. 식은 도가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안에 황금빛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하지만 무게는 상당했어요. 성공이야.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금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금 95% 이상. 완벽해.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산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금은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돋보기로 금덩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캐낸 금, 총 15개의 작은 금괴, 순도가 95%네요. 아주 좋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2,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100만 원. 이준이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이미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번 걸로 5천만 원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드릴까요? 아니요. 계좌 이체로 부탁드립니다. 이준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띠링.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왔어요. 입금 2,100만 원. 잔액 5,347만 원.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모았다. 상속세 4,785만 원. 그리고 6개월 동안 붙은 연체료까지 합치면 약 5,200만 원. 이제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무서, 상속세 완납하러 왔습니다. 이준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서희준 씨. 아, 선상건이시네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4,785만 원, 연체료 420만 원, 총 5,205만 원입니다. 네, 전액 납부하겠습니다. 이준이 통장을 건넸어요. 직원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완납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납세 증명서입니다. 이제 압류 위험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지켰어요. 선산 지켰어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 한 오피스텔. 김미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대출금 상환 독촉,
카드값 연체 통지, 월세 미납 경고. 미진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여유로웠어요. 서희준한테서 빼앗은 집과 상가, 특히 상가 월세만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4개월 전, 미진 씨, 이거 완전 대박 투자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확정된 지역이에요. 지금 투자하시면 1년 안에 3배는 벌어요. 정말요? 네. 저도 전 재산 넣었어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미진은 혹했습니다. 집과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7억 원. 그리고 전부 그 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재개발은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중개인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투자금 7억 원은 증발했고 중개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중개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 후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잡힌 집과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는 시세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미진과 민주는 월세 오피스텔로 쫓겨났습니다. 현재 엄마, 13살이 된 서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인 채 창백했어요. 민준아, 배고파. 미안. 엄마가 내일 뭐 좀 사올게.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통장 잔액은 3만 원. 카드는 전부 정지됐습니다. 엄마, 형은 어디 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형? 이준이 형. 보고 싶어. 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 생각하지 마. 그 자식은 이미 남이야. 하지만 닥쳐.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움찔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문득 미진의 머릿속에 이준에게 준 산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그 산.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서희준 그 자식. 세금 못 냈을 거야. 분명히. 미진은 급히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미진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미진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서희준, 근저당권 없음, 압류 없음, 상속세 완납. 미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완납?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상속세 4,700만 원이 완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떻게... 19자리가 어떻게 이 돈을... 미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돈이 있다는 거야. 저 자식한테 돈이 있어.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 어차피 원래는 내 거였어. 서정훈이 남긴 재산. 내가 가져야 하는 거라고. 미진은 등기소를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상속 무효 소송이요? 변호사가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어요. 미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거기에는 서정훈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나 서정훈은 내 사망 시 모든 재산을 아내 김미진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물론이죠. 미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유언장은 미진이 직접 위조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예전 서류들에서 필체를 베껴 만든 가짜였습니다. 증인은요? 증인도 있어요. 박순자 씨요. 박순자 씨는 누구신가요? 남편 병원에서 간병했던 분이에요.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박순자는 미진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이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정말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얼마예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금은 승소액의 20%입니다. 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 미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문득 시선이 옆으로 갔어요.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랐어요.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몸. 우리 민준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그리고 그 산을 빼앗아야 해. 그녀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어요. 옛날 보석들이 나왔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받았던 반지와 목걸이. 이걸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미진은 보석을 팔아 48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20만 원은 지인에게 빌렸어요. 그리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착수금 입금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소송 준비를 시작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서희준. 소송 내용은 상속 재분배 및 산 소유권 이전. 네. 유언장과 증인이 있으니 승산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미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위증이 발각되면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유언장이 진짜 맞죠? 미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500만 원을 벌써 냈으니까. 물론이죠.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서희준에게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산 움막에서 금을 캐고 있던 이준은 우편 배달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았어요.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서류였습니다. 소장, 원고 김미진, 피고 서희준, 소송 내용 상속 재분배 청구 및 부동산 임야 소유권 이전.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준이 박 노인을 불렀어요. 왜 그래? 이거 봐주세요. 노인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건 유언장이라고? 서류에는 위조된 유언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쓴 적 없어요.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정해, 이준아. 노인이 이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구해야 해. 변호사요? 혼자서는 못 싸워. 법정에서는 노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할아버지, 6개월 동안 번 돈이 아직 좀 남아있지? 네. 140만 원. 그걸로는 부족해. 내가 가진 돈도 보탤게. 노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15년 동안 모은 전부야. 약초 팔아서 모은 거. 통장 잔액은 2,300만 원.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 돈인데. 됐어. 우리 둘 다 필요한 거잖아.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산은 우리 둘의 미래니까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울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노인이 이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 여자한테 절대 지면 안 돼. 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로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곳 다녔어요. 이 사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언장과 증인이 있으면. 하지만 그게 가짜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승산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변호사 사무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이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수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한참 후, 이거 위조 같은데요? 정말요? 이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필체가 부자연스러워요. 정수연이 유언장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상속이라는 글자. 획이 떨려요. 진짜로 쓴 거면 이렇게 안 떨립니다. 누군가 천천히 베껴 쓴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과 노인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죠. 정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반드시 이겨드릴게요. 한 달 후, 법원,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이준은 정수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요. 반대편에는 김미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초췌한 모습과는 달랐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4주 후, 두 번째 공판,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판장에게 쏠렸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유언장의 필체는 고 서정훈의 필체와 92%의 유사성을 보이나 미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필압 회계 속도, 연결 부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감정 결론은 모사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 그럴 리가. 미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증인석에 박순자가 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손을 떨며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정수연 변호사가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CCTV 영상이 제출되었어요. 박순자는 유언장 작성 당일 병원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재판장의 경고에 박순자가 무너졌어요. 미안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미진 씨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미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3개 두드렸습니다. 정수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미진은 유언장을 위조하고 증인까지 매수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미진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취하를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형사고발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미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다 끝이야.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법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김미진 씨? 네. 사문서 위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진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우리 민준이 어떡해. 복도 끝에서 이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어린 것을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미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어요. 이준아,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너 같은 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우리 민준이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이준은 표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진이 완전히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일주일 후, 형사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피고인 김미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쾅! 미진은 현장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 미안해. 민준아. 그녀의 흐느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의 오피스텔. 이준은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인 민준이가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 그 여자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꺼려졌습니다. 건물은 낡고 초라했어요.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복도 전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미진이 살던 호수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린 목소리였어요. 서민준. 이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틈새로 13살 소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너무 말라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바짝 마른 입술. 형?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준이 형?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주 후, 여자 교도소,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진이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잘려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면회 신청자가 온다고 했지만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혹시 민준이? 미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왔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민준이 아니었어요. 서희준이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이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미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어머니. 이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어머니 소리 하지 마. 우린 남이야.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이준이 씩 웃었습니다.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김미진 씨? 이 자식이. 미진이 유리창을 쳤습니다. 쾅! 면회실 내 경고음이 울렸어요. 소란 피우시면 면회 중단됩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미진은 주먹을 내리고 이를 악물었어요. 무슨 용건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이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리창에 붙였어요.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그 산은 완전히 제 거예요. 상속세도 다 냈고 압류 위험도 없고. 이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광업권 등록증. 산에서 금광이 발견됐어요. 뭐?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광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그 쓸모없는 돌산에서요.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이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광산 평가서였어요. 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이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쓸모없는 골칫덩이라고 하시면서요. 미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돼. 그건 원래 내 거였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이준이 상속동의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미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미친. 미진이 다시 유리창을 쳤습니다. 쾅! 쾅!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거기 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몰랐죠. 당연히. 이준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평생 후회하면서 사시면 돼요. 이 자식아. 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 여기서 나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1년 6개월 후에요. 그때까지 전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참. 하나 더 전할 게 있었네요. 뭐? 민준이요. 순간 미진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됐어? 제가 데려왔습니다. 이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감옥에 가셨으니까요. 어린애 혼자 둘 수 없잖아요. 내가 우리 민준이를.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있어? 우리 민준이 어디 있어? 산에 있어요. 저랑 같이. 산에. 미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내가 미쳤어. 어린애를 산에 데려가. 왜요? 어머니도 저 19에 빗속으로 쫓아냈잖아요. 이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준이는 13이에요. 저보다 어리죠. 이 자식아. 미진이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쾅쾅쾅. 내 아들 내놔. 당장 내놔. 조용히 하세요. 우리 민준이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고. 미진의 비명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면회 중단합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왔어요. 싫어. 아직 안 끝났어. 내 아들 어쩔 거야. 교도관들이 미진을 붙잡았습니다. 나 줘. 우리 민준이. 민준아. 미진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이준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미진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서이준, 내가 우리 민준이한테 손 떼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우리 민준이 다치게 하지 마. 제발,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면회실에는 이준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산운막. 민주는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이곳에서 지냈어요. 형 이주는 아침마다 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박 노인만이 민준에게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노인이 죽그릇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형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노인이 화로에 장작을 넣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응? 형이 저한테 화났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노인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게 아니란다. 그럼 왜 저한테 말도 안 해요? 이준이도 힘든 거야.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많이 다쳤거든. 하지만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분명히.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노인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화들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이준은 민준을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구석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준아. 노인이 불렀습니다. 면회 다녀왔니? 네. 어땠어? 별일 없었어요. 이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보았어요.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죽그릇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지요. 이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할아버지, 내일 채굴 계획 좀 얘기해요. 그래. 두 사람은 탁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준은 혼자 구석에서 죽을 먹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형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눈물이 죽그릇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일어나 있었어요. 형? 응? 이준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됐어. 하지만 넌 쉬어. 아직 어리잖아. 이준이 배낭을 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민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준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이 날 걱정해 준 거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형, 엄마는 언제 와? 이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당분간 못 와. 왜? 바빠서. 이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에게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은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 이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췄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볼 수 있을 거야. 정말? 응. 약속할게. 이준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 고마워. 뭐가? 여기 데려와줘서.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혼자 있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이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바보. 그가 민준을 안았어요. 형이 있잖아. 형이 지켜줄게. 응. 민준이 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한 건데.
형이 꼭 널 지켜줄게. 박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 잘 될 거야. 한 달 후 교도소. 미진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소란을 피운 벌이었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괜찮을까? 저 나쁜 놈이 우리 민준이한테 뭐 한 건 아닐까?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욕심 부리지 말걸. 그냥 셋이 평범하게 살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주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면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여자 교도소 면회실. 김미진은 다시 면회실로 끌려왔습니다. 또 서희준이 왔어요. 교도관의 말에 미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싫어. 그 자식 안 볼 거야. 면회 거부하시겠어요? 당연하지. 다시는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잠시 멈췄어요. 이번엔 혼자 안 왔던데요. 어린 남자아이랑 같이 왔어요. 미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린 남자아이? 네. 10세쯤 돼 보이던데요. 민준이. 미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우리 민준이가 왔어. 글쎄요, 이름까지는. 만날 거야. 당장 면회실로 데려가줘.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회실. 미진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우리 민준이. 2개월 만이야. 얼마나 컸을까? 많이 아팠으면 어떡하지? 문이 열렸습니다. 서희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민준아. 미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민준이 서 있었어요. 2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어요. 뺨이 통통해졌습니다. 눈빛도 맑아졌지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려 있었어요. 엄마. 민준도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이가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어요. 미진도 반대편에서 손을 갖다 댔습니다. 유리가 그 사이를 막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대려 했지요. 민준아,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응,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진은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살이 쪘네. 밥을 잘 먹었나 봐. 옷도 새 거고, 신발도, 얼굴에 상처도 없고, 미진의 눈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준을 바라보았어요. 이준은 의자에 앉아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했던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미소. 그 모습을 본 미진은 머리가 하얗게 지워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분명히 복수하러 데려간 줄 알았는데 민준이한테 잘해준다고? 미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민준이를?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이는 제 동생이니까요. 어머니가 뭘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어린애일 뿐이에요. 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복수하러 데려간 줄 알아요.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왜?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이준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지만 전 민준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동생이니까요. 미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형이 그러는데 엄마 나오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대. 미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 형이 큰 집 지을 거래. 우리 셋이 같이 살 수 있게. 민준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살자. 응? 나오면. 미진은 이준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럴 거야?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가족이니까요. 가족? 어머니가 저를 버렸어도 전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엄마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준아.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아이인 줄 몰랐어. 미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 이준아. 정말 미안해. 고개 드세요. 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준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걸,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이준아, 1년 6개월 후에 나오시면 다시 시작해요. 이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미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어요. 이준도 눈가가 붉어졌지요. 면회 시간 종료. 시간 다 됐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엄마, 나 다음에 또 올게.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미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준아. 네. 민준이.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미진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이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산운막. 저녁을 먹고 민주는 먼저 잠들었어요. 이준과 박노인은 화롯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내 모습 정말 자랑스러웠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걱정했어. 내가 민준이한테 복수할까봐. 노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럴 뻔했어요. 이준이 고백했어요. 미친 것 같았어요. 김미진이 미워서 민준이까지 미워하고 싶었어요.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니까 그냥 어린애더라고요. 이준이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서워하는 배고픈 그냥 어린애. 그 모습이 옛날 제 모습 같았어요. 이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잃고 새엄마 왔을 때 전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민준이가 딱 그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 표정. 이준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복수 같은 거.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노인이 이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아버지. 그리고 나도 자랑스럽다.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내 아들 같아서.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화롯가의 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1년 6개월 후 출소일 교도소 정문이 열렸어요. 김미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달려왔어요. 이제 15살. 키도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진이 아들을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모자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이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박노인도 함께였지요. 이준아. 미진이 이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고개 드세요. 이준이 미진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 우리 집? 네. 제가 지었어요. 산 아래에. 이준이 미소 지었어요. 크진 않지만 우리 넷이 살기엔 충분해요. 미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가족이잖아요. 이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산 아래 새 집, 깨끗한 2층 집이 서 있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아담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미진이 감탄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이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 부엌, 방 3개. 어머니 방은 1층이에요. 할아버지 방 옆에. 고마워. 민준이 방은 2층, 제 방 옆이고요. 이준이 안내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아요. 미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게 꿈인가?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엄마 밥 먹어야지. 민준이 미진의 손을 잡았어요. 형이 준비했어. 엄청 맛있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밥. 이준이가 다 만든 거야? 네. 할아버지가 요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준이 수줍게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4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 밝게 외쳤어요. 미진은 숟가락을 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준, 민준, 박노인 모두 웃고 있었어요. 가족.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울어, 엄마?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바보 같으니라고.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는 건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네. 미진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이준을 불렀어요. 이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어요. 이준아. 네. 나 내한테 뭘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답은요. 이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민준이 엄마로 잘 살아주세요.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응?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준이 미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산을 저한테 주셨던 거.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뜻이었을지도 몰라요. 뭐, 어머니가 집이나 상가를 저한테 주셨으면 전 금강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산을 주셨기에 아버지 산소에 갔고 그래서 금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진심이에요. 난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행운을 주셨잖아요. 이준이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잊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준아, 앞으로만 봐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그래.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앞으로만 보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에필로그. 3년 후 산에는 작은 금광 회사가 들어섰습니다. 서준광업. 이준이 만든 회사였어요. 박노인의 기술로 체계적인 채굴이 시작되었고 금은 꾸준히 생산되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준은 28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지요.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형을 정말 따랐습니다. 김미진은 회사 격리 일을 도왔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박노인은 회사의 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70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묘소 앞. 아버지. 이준이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산. 잘 지키고 있어요. 옆에서 민준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형이 저 잘 키워주고 있어요. 미진도 눈물을 닦으며 절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박노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훈아, 내 아들 정말 잘 컸어. 넌 자랑스러워해도 돼. 바람이 불었어요. 산 전체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형? 민준이 이준을 불렀습니다. 저기 봐.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찬란하고 아름다운 무지개. 와, 예쁘다. 미진이 감탄했어요. 사진 찍자. 다 같이.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 섰어요. 이준, 민준, 미진, 박노인.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지개 너머로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서이준은 서준광업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젊은 사업가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는 항상 고아원과 불우이웃에게 기부했어요. 박노인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며 살았습니다. 서민주는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형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김미진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두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 노력했지요. 그리고 박철수 노인은 어느 겨울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과 민준의 품에서 평화롭게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이준이 울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준아, 넌 내 자랑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노인의 묘는 아버지 묘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준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생긴 셈이었어요. 진정한 끝. 황금보다 귀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지요. 이준은 그것을 깨달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